자, 오늘의 숙제는 바로 미국 주식이 과연 지금 사도 괜찮은 것인가? 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숙제를 좀 풀어주실 NH투자증권 한동혁 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뭐 인이어가 좀 빠져가지고요. 네. 좀 정신이 없는데. 네, 뭐 지금 미국 주식에 대해서 또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를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의 시장 분위기, 부장님께서 보시는 분위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환경 방송이 굉장히 좀 감회가 남다른 게 예. 제가 대리 시절부터 첫 방송이 제가 환경에서 시작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제가 환경 방송에 꼭 나와야겠다라고 좀 생각이 든 게 예. 4월 4일 날 뭐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하는 이제 관세 발표 이후에 시장이 추가적으로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하락을 겪는 과정에서 예. 이거는 뭐 제가 이런 상황에 어떤 뭐 말씀해주셨다시피 숙제를 풀어드리거나 뭔가 지금은 사도 됩니다 뭐 이러한 어떤 영웅적인 해답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시장의 중심을 잡는 생각과 아이디어 그리고 이러한 위기나 극도의 공포감들은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정말 지나고 보면 굉장히 큰 찬스였던 게 그동안 네. 역사의 가르침들이었거든요. 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소신을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방송에 나오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이제 증권사에 들어와서 미국 주식과 뭐 당시에 이제 중국 주식이 외국인한테 개방되면서 예. 해외 주식을 굉장히 오래 해오면서 사실 여러 위기들을 거쳤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증시가 좋다가도 사실 증시가 많이 오른 게 빠지는 이유가 된다고 항상 이런 크라이시스나 공포스러운 국면은 정말 때때로 존재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봤을 때 지금의 상황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충분히 미국 주식에 대해서 저는 기회 구간으로 보는 게 맞겠다라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과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이제 기회 구간으로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된다. 네. 무역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협상의 단계인 것보다도 제가 앞서서 뭐 제목을 쓰긴 했지만 이게 지금 협상의 막바지일까? 아니면 뭐 전쟁이 시작일까? 정말 우리가 그 전망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에서 뭐 계속 정책이 바뀌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부장님께서 느끼기에는 이게 어떤 기회로 삼는 상황에서의 어떤 리스크는 좀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분위기를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역 전쟁이라는 좀 과격한 표현보다는 예. 이게 이제 미국과 그리고 중국 G2 국가 간의 이 통상 질서가 계속해서 그 변형되는 과정 중에 하나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왜 이런 제가 좀 정정해보고자 하는 표현을 드리려면 사실 트럼프 1기 때 사실 그때도 제가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래요? 무역 분쟁 때마다 이제 방송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제 트럼프가 처음으로 이제 관세 전쟁을 촉발을 했죠. 예. 그러면은 행정부가 바뀌고 나서 바이든 정부 때는 어땠습니까? 그 올라간 관세가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한번 관세에 대한 뭐 흔히 말하는 무역 분쟁, 전쟁을 다시 한번 시작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4, 5년 뒤에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그래도 대선 후보가 나와서 당선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의 올라간 관세는 크게 저는 변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장기적인 그림은 뭐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늘 경제 지표가 이제 소비 지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전 세계 최대의 소비 국가에서 제조업 국가로 조금은 변하려고 하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뿐만 아니라 그 다음 대통령 누가 된다 하더라도 미국의 제조업을 강화하고 소비 의존도를 조금 낮추려고 하는 그 컨디션을 변경하려고 하는 큰 그림이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당장의 어떤 문제다라고 보기엔 어렵고 큰 그림에서 진행되는 과정이고 이거는 역시나 금융시장이 적응을 해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단서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무역 분쟁과 관련된 기사들 사실상 지금의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그 행정 형태는 SNS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USTR 미국 대표가 의회에서 청문회 하고 있는데 SNS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 때문에
사실 이 부분들은 실무적인 어떤 회의나 어떤 플랜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굉장히 그 뉴스의 변동성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예. 사실상 좀 예측은 무의미하다. 음. 그러니까 뒤에서도 제가 근거 자료로 말씀드리겠지만 실적으로 지금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코로나 때만큼 상승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미국의 경제 역사상 최고치의 그 정책 불확실성을 갖고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어떤 뉴스를 보고 나는 이렇게 대응해야지 실행을 했다가는 굉장히 잘못된 그 결정을 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예. 나는 이 뉴스를 보고 이렇게 대응을 했는데 그 반대의 또 뉴스가 흘러나오기 그렇죠. 마련이고 그래서 또 이렇게 돼야겠는데 그 다음 반대의 뉴스가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금 확실히 중심을 잡고 이 미국 주식에 한해서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는 네. 우리가 전 세계 그 혁신의 산업들 중에서 뭐 예를 들어 AI를 예를 들면은 네. 어떠한 기업이 어떠한 국가에 속한 산업과 기업들이 지금의 패러다임, AI 패러다임과 뭐 소비 시장도 마찬가지죠. 소비 시장도 이제 테크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주도권을 누가 헤게모니를 갖고 끌고 가고 있느냐. 그거는 분명히 미국이에요. 그래서 예. 우리가 미국 투자자라고 한다면 지금 어떤 정책 방향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그 정책의 방향성의 어떤 키가 지금 SNS 정치 굉장히 그 종잡을 수 없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본질을 봐야 되는 거는 기업의 역량을 보고 투자에 좀 큰 그림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의 어떤 관세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뭐 3월에 대한 방금 말씀해 주신 소매 판매에 대한 이제 시장의 기대감이 있지만 앞으로 4월, 5월, 6월 어떤 지표가 나올지 아직 우리가 예상하기가 좀 힘드니까 과거에는 미국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관세가 만약에 부과가 된다면 그냥 일부 보편 관세가 부과가 된다 하더라도 과거보다는 좀 돈을 덜 벌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미리 먼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얼만큼 지속이 될까라는 어떤 그 물론 우리가 타이밍은 좀 그렇지만 이게 얼만큼 지속될 거라고 부장님께서 좀 보시는지 아니면 이런 구간은 우리가 어떤 대응을 좀 해야 되는 시점인가 이런 게 좀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미국 기업들의 주가 하락은 예. 사실 팩트적으로 정말로 이게 관세를 올리니까 영업이익이 줄어드네, EPS가 줄어드네,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다운해야겠네. 네. 이 과정, 이 경로가 아니라 음. 센티먼트적으로 그럴 것 같다라고 해서 선반영 그렇죠. 하는 거거든요. 예. 그게 지금 굉장히 빨리 반영되는 글로벌 시장의 어떤 그 흐름들을 미리 더 아마 시기가 지날수록 더 빨리 반영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있죠. 정부가 굉장히 빨리 금융시장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나쁜 것보다 나쁜 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미리 금융시장은 빠지고요. 근데 실물 경제에서는 경기 침체가 리세션이 안 왔는데 예. 시장은 오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선제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경제사를 보면은 굉장히 여러 번의 그 어떤 리세션이라고 불리우는 경기 침체가 있었습니다만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코로나 때 있었습니다. 코로나 네, 때. 공급량 교란으로 인한 예. 기업들의 이익이 급감하고 소비 생활이 위축되는 그 경제 어떤 위기가 한 번 있었어요. 네네. 그게 왜 횟수가 점점 줄어드냐면 주기설이 안 맞는 거죠. 네. 미리 금융시장에 반영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관세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시장이 먼저 빠지고 국채까지 가격이 흔들리니까 베센트 재무장관이 나와서 그다음 멘트를 하고 예. 그리고 트럼프가 그다음 행동을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리세션이 실질적으로 실물 경기에 오기까지 또 전에 미리 대응안이 금융시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항상 예를 드는 뭐 대공황부터 여러 그 금융적인 크라이시스 때는 네. 그렇게 그 우리 전체적인 그 미국의 어떤 그 소비 패턴이나 또는 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금융 어떤 프로덕트의 비중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 비중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국민 생활 그리고 또 국민들의 표심에 상당한 영향력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물 경기에 리세션이 온다. 뭐 지금 대부분 뭐 여러 IB들에서도 리세션에 대한 확률을 높이고 있고 맞아요. 그런 것들이 다 가정이지 않습니까? if 예. 뭐 관세 전쟁이 더 많이 격화된다면 네네. 그때 올 수도 있겠다라고 확률을 높이는 거거든요. 예. 근데 보통 그렇게 모두가 예견할 때는 그 현상이 오진 않아요. 아. 왜냐하면 미리 다 알고 있거든요. 네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피하려고 하는 이미 해답들은 갖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90일간의 어떤 그 관세를 유예를 했던 것처럼
먼저 금융시장이 움직이는 경향성이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사실 모두가 외치는 모두가 예상하는 리세션은 오지 않는다. 오지 않는다. 네. 그리고 이 리세션에 대한 이 크라이시스에 대한 정의가 네. 사실상 신용 경색이 일어나서 예. 금융적으로 메커니즘이 꼬이는 과정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상 뭐 지금 형태에서는 과연 지금의 위기가 우리가 그동안 역사 속에서 굉장히 공포스럽게 경험했던 2008년의 금융위기 또는 대공황과는 전 결이 다르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신용 경색이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기업의 이익이 앞으로 조금 훼손될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엔비디아의 사례에서도 보면은 H20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뭐 H200 같은 뭐 제일 최상단의 하이엔드 제품보다는 사실은 그 그레이드가 떨어지는 제품들이고 예. 실질적으로 엔비디아의 매출 비중을 보면은 대중국 비중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 충당금을 쌓는다 하더라도 저는 일시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고 또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부장님께서는 일부 지금 리세션이 오지 않았고 일부 선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S&P 500이라는 그 과거에 정말 작년과 재작년 때 정말 엄청난 랠리를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일부 조정이 있지만 지금의 어떤 상황과 S&P 500이라는 미국 주식을 봤을 때는 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약간은 지금은 그래도 약간 고평가 구간일까? 아니면은 지금은 적정 구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지 네. 뭐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예. 지금의 지수 위치가 그러면은 뭐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네네. 진짜 좀 사볼 수 있는 기회 구간으로 저는 보는 이유가 좀 예. 자료를 보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블룸버그 통해서 자료를 요청을 해서 좀 받아본 건데요. 이 나스닥의 5년 평균 PER, 그러니까 네. PER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지수가 몇 배로 앞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이제 멀티플이라고 하는 척도인데 네. 이 중간에 있는 파란색 선이 5년 평균이거든요. 그러니까 5년 평균 에버리지로 보면은 이 미국 나스닥이라고 하는 지수는 25배 정도의 배수값을 받아왔습니다. 네. 그럼 지금의 극심하게 하락한 구간의 나스닥은 지금 20 정도에 거의 근접해 있어요. 그러네요. 그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수학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네. 정규 분포로 치면 1 정규 분포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확률이 1 정규 분포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 한 68% 정도 될 겁니다. 네. 여기도 있다가 왔다 갔다 할 확률이. 네. 그럼 이 정규 분포까지 늘리면은 예. 95.4% 정도 될 겁니다. 극단까지 치닫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이쪽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할 이 분포가 네. 한 예. 95% 정도 되는 거죠. 3 정규 분포로 가면 99%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일어나지 않을 않는, 확률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의 나스닥 지수가 폭락한 위치를 보면은 예. 마이너스 2 정규 분포, 마이너스 2 SD라고 표현하는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그 구간에 있거든요. 예. 그럼 이 사례가 우리나라 증시에서 언제 나타났냐? 2024년 12월 3일 계엄 이제 리스크가 터지고 나서 예. 정말 다 우리나라 주식 안 해. 다 미장으로 갈 거야. 우리나라 주식 버려라고 했던 다 투매를 일으켰던 그 날카로운 그 바닥점이 예. 마이너스 2 디비에이션의 코스피와 코스닥이 위치를 했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국내 주식은 바닥 탈출하면서 굉장히 좋았죠. 뭐 그렇죠. 지금 이전에 어떤 하락이 있을 때까지. 네네. 근데 그때의 그 미국 증시는 이 정규 분포 플러스권에 있었고요. 지금은 그 극단인 마이너스 2 값으로 위치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어떤 밸류에이션의 구간에서도 상당 부분 지금 미국 주식이 사실 미국 주식은 언제나 비싸거든요. 언제나 비쌉니다. 강남 아파트가 언제나 프리미엄을 받는 것처럼 받듯이. 그러니까 많이 비쌀 때가 있고 덜 비쌀 때가 있는 거지 미국 주식은 절대 싸게 거래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더스트리에 리딩을 해가는 테크 기업들이 항상 존재를 해왔기 때문에 예. 항상 높은 그 프리미엄을 받는데 지금은 그 프리미엄의 값이 굉장히 낮아진 상황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오늘 준비는 해오지 않았지만 다음 방송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 대표적으로 뭐 알파벳 또는 뭐 엔비디아 또는 애플 이런 종목들도 역사상 그 퍼밴드 위치에 가장 밑단으로 지금 치닫고 있거든요. 이런 구간은 저는 천천히 분할 매수를 타진해봐도 굉장히 좋은 시기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뭐 하나만 제가 추가적으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뭐 미국에 대한 프리미엄은 늘 정말 강남의 아파트처럼 있었지만
최근에 약간의 동향에서 우리가 좀 의심을 해봐야 될 부분이 뭐 채권 시장이 약간 흔들리는 거, 뭐 달러 인덱스가 크게 내려가는 거 그런 부분을 지금 시장에서도 많이 좀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조금은 좀 전보다는 좀 안정이 되긴 했지만 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러한 채권 시장과 어떤 달러 인덱스와의 어떤 상관관계에서 미국 시장이 과거만큼의 그 지위를 좀 가지고 있을 것이냐, 네. 신뢰를 가지고 있을 것이냐가 또 화두에 오르고 있거든요. 네. 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음.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 가끔 이제 과거의 역사 속에서 좀 배워야 되는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저는 지금의 상황을 1970년대 이제 닉슨 대통령 시기에 예. 닉슨 쇼크라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사실 그 닉슨 쇼크를 알게 되면은 예. 지금의 상황은 사실 굉장히 좀 그 미약한 이벤트로 미약해요.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예. 닉슨 쇼크라고 불리는 이유가 당시에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라는 어떤 협정 때문에 사실 그 금에 대해서 이제 달러를 바꿔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1원수당 35달러를 바꿔줬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닉슨 쇼크는 닉슨 대통령이 더 이상 안 해. 안 하겠다. 맞아요. 뭐 미국의 무역 적자나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이거 폐지해. 맞아요. 이게 엄청난 맞아요. 쇼크거든요. 예. 그러니까 1원수당 35달러를 바꿔주기로 한 약속을 아예 파괴를 해버린 쇼크는 사실 지금 무역 전쟁과는 비교가 비교가 안 될 예. 정도로 예. 경제사에서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음. 당시에 투자의 어떤 레전더리 인물이라고 하는 뭐 지금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도 당시에 그 닉슨 쇼크를 보고 이거는 이제 미국의 지위가 흔들린다. 그래서 주식을 다 팔아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예. 근데 그 예상이 나의 가장 큰 첫 미스라고 나중에 회고를 합니다. 예. 그 다음날부터 주가 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어떤 닉슨 쇼크가 있었던 후의 과정에서도 예. 달러의 패권은 그리고 미국의 패권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줄어들지 오히려 않았다. 확대가 됐죠. 그만큼 지급 기축 통화로서의 어떤 달러 패권은 사실 지금 어떤 통상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의하려고 하는 어떤 무역 질서의 조정 과정에서 조정 과정이다. 쉽게 흔들릴 만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좀 찾아보기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미국의 국채가 흔들렸다라고 하는 거는 미국채라는 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입니다. 이거보다 더 안전한 자산을 거론하기 어렵죠. 쉽게 비유하면 강남 아파트보다 안전한 게 미국 국채입니다. 그래요? 그렇죠. 예. 네. 강남 아파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비유를 제가 그렇게 해드리는데 강남 아파트보다 안전한 게 미국 국채 예, 맞죠? 예. 맞는 얘기인데 그 지위가 흔들린다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용인하기 어려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의 어떤 경제 패권에 대한 인식은 미국 뭐 트럼프 행정부도 분명히 알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어떤 자극이 됐을 때는 충분히 어떤 관세 유예나 협상의 과정이나 이런 수순으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우리가 예전에 과거에서 봤던 사실 더 밀어붙여 볼까요? 그러면은 세계대전 때는 어땠죠? 그때는 뭐 사실상 연합군이 예. 이 세계대전의 어떤 중요한 평화 무드로 가기 이전부터 이미 주가는 올라 있었고요. 네, 대공황 때도 실질적으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뭔가 이제 당선이 되고 경제가 안정화되는 조치가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주가는 이미 30% 올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표에서 보여지는 게 예.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지금 보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Investing at the worst times 역사상 가장 안 좋은 이벤트가 터지기 전 하루 전 시점에 최고점 시점에 매수를 했다면 지금까지 어땠을까라는 표예요. 내가 사고 나서 경제 공황이 오거나 네, 내가 사고 나서 경기 침체 그 다음날 오거나 네. 이럴 타이밍이네요. 맞습니다. 첫 번째 예. 바를 보시면 1929년 대공황이에요. 그레이트 디프레션. 두 번째가 1940년 세계대전입니다. 예. 그 다음이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 시대였고요. 87년 블랙 먼데이, 2000년대 닷컴 버블 이전에 내가 최고점에서 샀다. 근데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연평균입니다. 연평균 9.8%, 연평균 11.3%, 그리고 코비드 19 이전에 미국 증시가 급락하기 최고점에서 샀을 때 예. 매수하고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갖고 있었다 우량주를 뭐 인덱스를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연평균 14.3%예요. 그럼 우리가 저 때 사셨던 분들은 이제 강남 아파트 가시는 분들.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미국에 저는 항상 강조드리는 게 예. 미국의 우량 주식을 우리가 포트폴리오로 잘 갖고 있다 한다면 예. 여러분들이 최악의 순간에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 장기적인 성과는 보장이 돼 왔던 게 사실 그 미국 주식의 역사이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경제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너무나도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사실 지금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뭐 일개 종목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뭐 ETF에 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 물론 뭐 레버리지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그런 많은 투자자분들의 어떤 전략을 봤을 때는 전혀 예를 들면 뭐 너무 공포에 휩싸여가지고 매도하기는 좀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도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좀 주셨는데 지금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퇴직연금 ETF를 좀 사두고 좀 힘들어하는 그러한 이제 서학개미 분들도 많이 계신다라는 이야기가 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런 상황은 우리가 뭐 어떻게 또 봐야 될까요? 어떻게 안심해도 되는지.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직무가 예. 실질적으로 미국 주식을 운용을 하고 있기도 하고 예. 여러 투자자분들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들을 나누는 직무이다 보니까 예. 굉장히 그 휴먼 인덱스나 뭐 지금의 상황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그런 고통들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되게 이 한국의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미국 주식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동안의 투자 행태가 예. 사실 제일 조금 우려스러웠던 점이 레버리지 ETF라든지 예. 그러니까 사실 뭐 반도체의 3배를 추정하는 SOXL 티커를 갖고 있는 ETF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 종목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꼭 견지를 해야 되는 게 3배짜리 ETF는 30% 빠지면 제로입니다. 마이너스 90%예요. 올라오려면 10배 필요합니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시장에서는 이런 레버리지 ETF를 활용하면 절대 안 되고요. 연금 계좌라고 한다면 우리가 분명히 목적성이 뚜렷한 자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빠질 때 굉장히 그 지수 ETF나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모아가는 형태로 전략을 해야 되고 사실 지금의 시기가 그런 시기에 굉장히 좀 어울리죠. 어울린 상황이다. 계속해서 뭐 지수가 치고 올라갈 때 분할해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빠졌을 때 굉장히 우량한 미국의 500개의 기업을 내가 바스켓으로 차곡차곡 더 싼 가격에 모아갈 수 있는 시기로 생각을 하시면 네. 장기적인 성과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이 관세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뭐 내년에는 여러 뭐 이벤트가 좀 있을 것, 정치적 이벤트도 있고 그 안에 뭔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뭔가 결단을 좀 내려야 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올 것 같은데 그 시기를 얼만큼으로 좀 보고 계세요? 저는 좀 뭐 제 소신을 갖고 네네. 조금 과감히 의견을 개진하면은 4월에서 5월을 지나가는 순간이 뭐 가장 저는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예. 구간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뭐 같아요라는 말보다는 예. 좀 더 뭐 논리적으로 근거 자료들을 갖고 좀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장표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위기 때마다 가장 그 주목을 하는 지표이고 앞에서도 뭐 빅스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왼쪽의 차트를 보면은 그동안 크라이시스가 있을 때마다 이제 빅스 지수가 제일 밑에 45부터 뭐 딱 4월 4일이네요. 빅스 지수가 45부터 저 위에 2008년 10월 24일 날 장중에 79까지 있었던 그 과정들을 쭉 나열을 해봤습니다. 예. 저 때 주식을 매수했으면 1년 뒤에, 2년 뒤에, 5년 뒤에 수익률이 어땠냐는 거죠. 전 구간 플러스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공포감이 빅스 지수로 쳤을 때 40 이상으로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면 시간이 지났을 때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보였다. 거의 뭐 100% 수준으로 네. 예, 수익률이 좋네요.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저 45 구간에서 한 54일을 한번 볼까요? 예. 5년 수익률이 가장 탁월합니다. 뭐 그냥 한켠으로 보기에는 79 정도 정말 극단 중에 극단으로 갔을 때 매수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만 실적으로 40에서 50 레벨 대가 5년 수익률이 뭐 167%에서 뭐 200%까지도 존재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 구간이 굉장히 그 통계적으로 봤을 때 효율적인 구간이라는 거죠. 네. 저거보다 더 높아졌을 때는 그닥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요 종목들은 이미 공포 지수가 40 레벨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과매도라는 시그널을 충분히 기관 투자자들한테 인식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는 충분히 먼저 선제적으로 들어오고요. 지수는 조금 나중에 빅스 지수가 내려오면서 회복을 하더라도 예. 일부 영향이 있는 종목들이나 우량주들은 먼저 바닥에서 그 바텀 라인을 만들기 때문에 예. 오히려 40 라인에서 50 라인 사이대가 훨씬 좋았던 것 같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경험했던 뭐 나스닥이 12% 이렇게 올랐던 딱 그 전날 구간이 이제 40 레벨 때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사실 제 소신을 떠나서 그동안의 역사적인 크라이시스의 통계들이 지금은 조금 더 용기를 가질 때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는 명확해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의 이 상황에서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요. 지금 부장님께서 뭐 물론 어떤 기업이 어떻게 올라간다라는 것은 정말 힘들겠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은 눈여겨봐야 될 뭐 섹터가 혹시나 뭐 있으시면 뭐 왜 또 그런 섹터를 보고 계시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우리는 되게 빨리 그 기억을 잃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불과 한 3달 전 예. 그리고 작년 말만 하더라도 AI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인간의 어떤 진보에 대한 그 기술 발전에 대한 미래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 지금도 그래야 해요. 네. 네, 지금도 그래야 됩니다. 저랑 똑같은 생각하고 계십니다. 네, AI 보셔야 되고요. 그럼 AI 산업을 리딩하고 정말 앞으로의 헤게모니를 가져가는 유발 하라리 교수가 책에 그렇게 얘기하는 정말 인간을 넘어서 뭐 정말 신적인 지위를 갖는 기술은 뭐냐? 뭐 AI 다 예전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던 것들이고 네네. 그래서 역시나 지금 AI를 봐야 되고요. 네. 그 기업들의 어떤 스케줄들을 봤을 때 구체적인 기업들을 말씀드리면 애플, 뭐 알파벳, 테슬라 정말 저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 앞으로도 그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이제 당장 애플의 WWDC죠. 맞아요. 그 개발자 회의가 있고요. 네. 우리가 이 위기 때문에 너무 이 뉴스들의 메모리 돼서 중요한 것들을 못 보는데 이 알파벳, 구글의 개발자회가 지난주에 당장 있었습니다. 묻혔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조명되지 맞아요. 않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조금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했던 AI에 대한 어떤 긴 그림을 다시 한번 그 회고할 필요가 있겠다. 네. 지금의 뉴스에 너무 매몰될 필요가 없다. 지금 뉴스에 정말 집중해서 매몰되더라도 맞출 확률이 예. 저는 굉장히 낮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일간 신문으로 아침에 발행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거 보더라도 이미 뉴스는 달라져 있습니다. 석간 신문 보더라도 그 다음 신문 의미 없어요. 맞아요. 또 바뀌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우리가 장단을 맞추면 안 되고 예. 우리는 결국에 이 주식 투자라고 하는 거는 인류의 삶을 바꿔가는 리딩 기업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에쿼티 투자, 지분 투자를 해나감으로써 얻는 이익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에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AI 산업에 조금 더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알겠습니다.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뭐 시장 자체가 많이 빠져 있었던 과거의 어떤 역사를 봤을 때는 지금은 투자의 기회로 삼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AI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너무나도 좋은 인사이트 감사드리고요. 자, 이상 NH투자증권의 한동혁 부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 변동성이 좀 극심한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드렸을 거라고 저 생각이 듭니다. 오늘 프리마켓 뉴욕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내일 또 어떤 시장이 또 펼쳐질지 저희 프리마켓 뉴욕을 통해서 월가의 뉴스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